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본연구원의 김경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옆에 두 분 연자분께서는 이 축산 쪽에 많이 포커싱 됐었는데요. 저는 마이크로바이오트와 건강 쪽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문희상 잠깐 말씀하셨을 때 마이크로바이는 알겠는데 몸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용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미생물을 뜻하는 영어,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그다음에 유전체를 나타내는 지놈의 뒷부분, 이 두 부분이 합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유전체를 이용한 모든 학문, 또 연구, 또는 산업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것은 미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의 유전체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생물의 유전체를 갖고 연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20년 전에 이춘재 그냥가는 20년 전에 만든 조그만 흔적으로 잡혔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남긴 어떤 흔적에서 있는 DNA 때문에 잡힌 건데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미생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DNA가 있고, 이 DNA를 이용해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잠깐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 2분 정도 보실 텐데요. 어떻게 해서 그걸 진행하는지 잠깐 전체 화면으로 그냥 내주세요. 장내 세균 조성에 문제가 드러난 지원자 2명에게 2주간 유산균을 투여하고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유산균은 장내 세균 조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2주 후 유산균을 복용한 지원자들의 분변 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과연 변화가 있을까? 안수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그래프들이 다 이제 실험 전이고요. 실험 전에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은 유인균을 투여했을 때 약 14배 정도 실험 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역시 유익균인 락토바시러스 역시 17배 정도 균체수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인 안수환 씨는 유익균 균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1200억 마리를 차지했었는데, 이 유인균을 공급한 후에 약 440억 마리로 전체 균체수 기준으로 해서는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설사형 장증후군 증상을 보인 윤원순 씨는 유해균 균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검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지원자들을 찾았다. 3일. 변비 증상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까? 2, 3일 정도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틀에 한 번씩 나오다가 한 보름 정도, 14일 정도 되니까 매일 보다시피 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우말마다 황금색으로 나왔죠. 그렇게 되셨어요? 네. 기쁘셨겠어요. 꺼주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나라 20년 앞을 내다볼 먹을거리라고 그럴 때 왜 이렇게 그렇게 될까 하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게 그렇게 크게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나온 대로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인류를 먹일 10대 유망 기술 10가지 중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테라페틱스, 그러니까 사람의 미생물 군집을 이용한 치료가 하나의
유망한 기술이 될 거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이때 처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언급이 처음 되는데요. 이게 2014년이고 지금 한 5년 전인데 한 5년 사이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용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발달 속도는 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을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우리 인류와 같이 하고요. 지금 우리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아까 축산, 악취 모든 것에 작용을 하지만 이런 미생물들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모양이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미생물의 연구는 저렇게 현미경으로 저 영역을 확대해서 확인하는 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발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에 5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걸 구분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구분이 안 되죠. 다 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미생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DNA가 있으니까 그 DNA를 뽑아내서 그것을 분석하면 빠르게 얘가 어떤 미생물인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 미생물학이 2008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미생물이 굉장히 빨리 분석이 되고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유전체를 이용한 그런 학문이 열려진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논문의 한 50%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모든 학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됐기 때문에 연구할 거 다 하고 그랬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개척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부분은 뭐였냐면 사람 몸에 미생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다양하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일 먼저 한 부분은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방법은 어떠냐면 수백 명의 자원자들 하겠다는 사람은 수백 명을 데리고 그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하는 거 그 이미지 생각나시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 속을 면봉으로 이렇게 스와핑하고 입 속을 스와핑하고 귀 속, 피부 모든 부분을 스와핑해서 요거를 DNA 분석을 한 다음에 표면적 면적만큼을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를 갖다가 수백 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 캐나다나 싱가포르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안 됐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미 저희도 연구 그 기획안이 몇 년 전에 올라갔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사람 유전자 감식 그 친자 확인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 사람 수천 명을 하면 내 집에가 저쪽 제 확인되고 불륜이 확인되고 칼이 나고 그런 거 아닐까? 위험한 연구 하지 마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 저게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저게 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탤런트 나오고 장에 유익균이 얼마큼 있고 유해균이 얼마큼 있다는 그 모든 분석을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궁금하실 게 내 장 건강할까? 이상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벌거벗은 사람이 저 자세로 서 있을 때 저 사람 몸에 붙어있는 미생물이 얼마의 밀도로 나와 있는지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짙은 부분은 그 부분에 미생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옅은 거는 옅은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저 모양 그대로 사람 온몸에 전체적으로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독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가 이제 장 부분이고요. 전체 미생물에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의 70%가 여기 있고 두 번째 많은 게 이 구강, 오럴 쪽에 있는 구강, 그 다음에 폐, 렁, 생식기 모든 부분에 미생물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인간 본연의 체세포보다 10배 많은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 미생물 잠깐 이쪽으로 나와봐 해서 걔들 무게만 딱 재면 걔들만 4.5kg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에 가서 체중계 올라갔을 때 4.5kg는 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혹시 가글액 아시죠? 가글액을 먹으면 구강의 미생물은 좋아질까요? 이거에 대한 연구 역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면보 입안에 미생물의 유전체를 확인하고 옆에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그 가글액으로 입에 가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생물을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가글하기 전, 가글한 후. 이게 진지발리스라는 어떤 충치유발인데요. 이렇게 좀 바로 정량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많은 미생물들이 인체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글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글 후에, 비포, 애프터 후에 결과물은 지금 아까 저분 같은 경우는 유익한 미생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미생물이 한 40종류가 있다. 그럼 어떤 건 늘어나고 어떤 건 줄어드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충치 유발균인 안 좋은 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자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40종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아마 세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유익균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충치균만 가지고 예, 그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생물학에서 이제 유익균, 유해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 편에 의해서 그냥 윤리적으로 나눈 거고요. 사실 미생물들은 태초에 조물주께서 만드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나쁜 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나쁜 균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은 아까 많은 몸에 미생물이 많이 있다고 했지만 장에는 특별히 한 70% 정도가 있는데 그럼 장에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거는 뭐냐면 미생물한테 장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생활할 수 있는 3대 요건인데 미생물의 씨앗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미생물의 먹이가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장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많으냐면 장내 미생물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500종 그리고 100종아리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한 1.5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분석이 나오니까 장내 미생물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만, 아토피, 불면증 뭐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미생물은 어떤지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500종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럼 저렇게 많은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막 짜증나서 던져버리겠죠.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너무 복잡한 건 좀 미치겠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단순화할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48명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전체를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지금 자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색깔은 같은 미생물이다. 그리고 면적은 그만큼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미생물은 이분한테 이만큼 있고 이분한테는 없네요. 이분한테 없고 이분한테 또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저거 보시고 느끼신 게 어떤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백인, 백색, 천인, 천색 다 다르다는 거죠. 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표준화하기는 참 힘들다. 모두 다 다르니까. 그러면 저 많은 500종 말고 저거를 어떤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하나를 좀 결정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 나온 게 이게 1973년 일본의 미치오카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분은 평생을 미생물만 연구한 분이고요. 저 때는 아까 2008년에 분자 미생물이 이렇게 나왔고 73년에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게 아니죠. 저분은
분변을 다 배양을 해서 한 거예요. 수천 명의 분의 분변을 배양해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은 출생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다가 이렇게 늘어서 하다가 줄어들어서 사망한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것은 출생이 없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사망한다. 이런 정도가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럼 저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평균화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비피도박테리움 유익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걸 이렇게 그룹핑해서 묶으면 아까 500종 있다는 것에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건강한 성인 스탠다드의 수백 명의 사람의 레퍼런스를 잡아서 내 거 분석한 것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의 결과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병원장님의 분변을 이용해서 분석한 그분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자료가 레퍼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유익균이 한 25%인 게 정상이다. 유해균이 한 15% 있어야 된다. 중간균이 한 60% 있어야 된다. 방송에서 60% 몇 표 이게 나오는 게 뭐 저희들 이런 자료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표준 그룹의 자료고요. 그러면 아까 그 병원장님의 결과입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유해균이 많죠. 예, 그리고 유익균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굉장히 이분은 좀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저분은 처음에 굉장히 막 부정을 하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걸 분석한 2년 전에 그 위암 수술을 하셨었다. 그 의료인들이 고액 연봉에 아주 럭키한 생활을 하실 것 같지만 많이 만나보면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뭐 5분 만에 만나는 그 사람한테 요즘 다들 스마트해서 너 나 어떻게 고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사람을 평생 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하면서 저렇게 위암도 걸리시고 하고요. 저분은 위암 걸리셔서 그것을 이제 재발하지 말라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그 항생제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한테 떨어지는 원자 폭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걔는 한번 딱 떨어지면은 유해균이가 유익균이 할 것 없이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고기의 섭취하고 그걸까요? 예. 다른 단백질을 먹었을 때에도 단백질 항생제가 있으면 그것도 원자폭탄 역할을 하나요?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다이렉트로 항생제를 먹은 거하고 항생제 물질이 있는 거하고는 이제 막 수천 배, 수만 배 그 덴시티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도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분석 그 시트에 혹시 최근에 항생제를 복용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만약 먹었다면 분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틀어졌는데 그걸 분석했다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은 또 신기하게도 이게 엄청난 복원력이 있어서 얘들이 다 전멸해서 막 뿜고 이러다가 이게 막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원복하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원복될 때 아까 얘기한 유해균이라는 얘들이 더 득세하기 쉽다. 그러니까 한번 확 무너진 다음에 다시 먹을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더 프로바이오틱스 더 먹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뭐 분석들은 뭐 이렇게 진행되고요. 아까 이제 분석에 이제 참고적으로 보실 때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모유를 수유한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온 거고요. 얘는 별로 유해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장내 미생물이 봤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많다 하면은 좀 자부심을 갖고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락토바실러스, 얘는 그 제일 유명하죠.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 얘는 참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익하게 모두 좋은 것만 아니다. 얘가 그런 경우가 좀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좋냐면 저 락토바실러스가 유난하게 많은 사람의 경우에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생리 활성 대사를 많이 증진을 시키지만 또 이게 너무 음식을 땡기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에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참 중요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냈던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미생물이 번성하게 된 3대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미생물의 씨.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게 뭐 당연히 뭐 구할 수 있다면 먹으면 좋겠죠. 씨를 계속 넣는 거니까. 그런데 그 씨만 있는 게 꼭 그 애를 낳는 거 계속 케어하지 않는 무체력이만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개 미생물의 먹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된 게 최근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얘기가 되고 섬유소 같은 게 얘기가 되는데, 대장에 만약에 좋은 미생물을 집어넣었다면 개 먹이도 같이 넣어줘라. 인스턴트 푸드가 안 좋은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개가 왜 안 좋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의 특성을 보면 얘는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먹으면 거의 위장을 거의 지나갈 쯤에 다 흡수가 되는데, 도너츠,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저기 대장 소장에 막 이렇게 잘 공생하고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한테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프로바이오틱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게 그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역할. 저희는 그 가정의학과 여자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몰모토가 돼가지고 약 보름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기, 도너스만 먹기 한번 이걸 도전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만 먹시는 거예요. 라면만 드시고 패스트푸드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보름 동안 진행할 때 그 며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나중에 애프터를 확인해서 차이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5일을 계약했는데 9일 만에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몸에 막 뾰루지 같은 거 나고 막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데 9일 만에 나온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선은 그 상식적으로 뭐 유익한 거 많이 줄고 뭐 유해기한 늘고 그게 아니라 전부가 다 줄은 거예요. 전부가. 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전체 균으로 치면 1000억 마리가 있던 게 그 실험을 통해서 하고 났더니 1000억 마리가 100억 마리가쯤 된 거죠. 예, 장내 미생물이 그 숲이 서울숲만 하다가 패스트푸드만 열을 먹었더니 분당 숲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금방 메커니즘대로 먹이를 계속 안 주고 여기서 다 흡수해버리니까 얘들은 10일 만에 굶어서 그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씨,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좋은 미생물, 이 두 가지가 꼭 받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중요한데요. 어디 그 목부 부분에 그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른들께서 그 바람난 그 똥꼬치만 입고 다니는 애들은 배 따뜻하게 하는 게 실제 이런 것들을 기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좀 많이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 게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연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자극을 주면서 실제 얘들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이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5가지가 실제 장내 미생물을 개선을 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개선이 되면 뭐가 좋아 하는 거는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악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악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악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 쪽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그 기사 보시거나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어떤 메이저급 어떤 전자 회사인데 거기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 해서 막 140만 대가 막 리콜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조기에서 악취가 날 게 없잖아요. 깨끗한 빨래를 넣고 그걸 말리기만 했는데 왜 났을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차원에서 저희가 부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한 부분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미생물의 그 DNA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조기의 문제는 악취 미생물이 타사에 비해서 좀 많이 자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조 점검 이런 걸 해서 악취 미생물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악취에 관련해서 미생물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악취는 기본적으로 악취는 분자에 대한 부분이다. 악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코를 쏜다고 하죠. 이런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가 코 점막을 자극을 했을 때 악취라는 기분 나쁜 느낌을 갖게 하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나 조금 있는 상태에서도 느낀다는 겁니다. 후각이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산폐수의 악취 그 입자 한두 개가 떠다니는데 걔 냄새만 맡고도 화딱지 나가지고 민원을 넣고 하는 게 악취물입니다. 정말 악취는 개선하기 힘들거든요. 악취에 대한 영향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그럼 얘들은 왜 나올까요? 많이 쓸고 닦고 하는데 그런데 저런 것들이 미생물일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 잘 관리되지 않은 축산 분뇨에는 이렇게 메틸로박테리움이라든가 슈도모나스, 크로시엘라, 스팅고모나스 듣기도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들은 자체적으로 악취를 만드는 전용 미생물들이고 얘들이 만드는 악취가 암모니아, 메틸아민, 부실산, 항화수소. 그러니까 미생물은 자체의 미생물 그 생명체인지라 뭘 먹고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얘들은 태생적으로 이 만들어내는 산물 자체가 사람들이 그 분자 냄새를 맡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그 분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걸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학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환경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뇨에 이런 것들이 최소로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분뇨에 내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있을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유전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뇨 조금을 면봉으로 찍어서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는 메틸로박테리움은 이만큼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축산을 이렇게 개선해서 그 다음 찍어서 해봤더니 이만큼 개선돼 하면서 내가 한 게 개선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악취에 대해서 그 분자를 잡아서 이만큼 개선됐을까 안 됐을까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들은요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냄새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자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미생물을 쳐다봐야 된다. 그 미생물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이제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어떤 회사의 건조기에 미생물이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 문제가 됐던 그 회사 건조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수십 개 그리고 문제가 안 된다고 컴플레인을 받지 않은 타사 거 수십 개 받아가지고 2개를 갖다가 무슨 분석하나요? 마이크로 바이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결과가 요겁니다. 지금 여기에 요 색깔은 아까 똥에 붙어있던 그 악취 미생물들 생각하시죠? 슈도모나스, 메틸로박테리움 그놈들이 아까 그 악취가 났었던 그 전자회사에서 만든 그 샘플들에서는 이렇게 높았고 그리고 그 타사건은 이렇게 낮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고 지금 전남 전북 쪽에서 참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이 수평 전개가 돼서 경기도 쪽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2008년부터 진행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그런 악취 제거 또 건강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왜 이게 계속 산업화 영역이 확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공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질문에 질문 시간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봉변 검사 거기에 들어있을까요?